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40을 앞둔 민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자면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매장이지만 단골 손님들 덕분에 나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었죠. 제 아내 소연이는 저보다 3살 어린 34살인데 결혼한 지 벌써 7년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카페 일로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소연이가 저에게 엄청난 소식을 하나 전해줬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기쁨에 겨워서 말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은근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주변에서도 언제 아기 소식 들려줄 거야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소연이와 저는 서로 미안한 마음만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소연이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께서 사장님,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하고 물으셔서 괜히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게 커피를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임신 초기라서 소연이가 입덧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소연이가 먹기 좋은 죽을 끓여주고 카페에서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서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라고 말하는 소연이의 목소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몇 주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용품을 미리 구경하러 다니기도 하고 태명도 지어보고 어떤 아버지가 될지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임신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이가 예전과는 다르게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기분 전환 좀 해야 하며 오히려 권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소연이가 나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라고 하고 나갔다가 3-4시간씩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걸어도 지금 걷고 있어. 곧 들어갈게라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임신부가 그렇게 오래 돌아다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산부인과에 문의까지 해봤는데 적당한 산책은 오히려 좋다고 하니까 안심했죠. 그런데 더 이상해진 건 소연이가 나간 날에는 꼭 은호 오빠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라고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호는 제 오랜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 친구죠. 결혼할 때도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소연이도 은호를 오빠처럼 편하게 여기고 있어서 가끔 고민이 있으면 상의하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신으로 생긴 고민을 은호한테 털어놓는 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에 3-4번씩 반복되니까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지만 임신부가 그렇게 자주 밖에서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소연이가 은호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신기하게도 은호의 폰은 항상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 미안. 소연이 누나랑 얘기하느라 폰을 못 받네라고 연락이 오곤 했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이는 임신 전부터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불안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나가면서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소연이가 은호를 만나러 나간다고 할 때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다녀와. 몸 조심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소연이가 나간 후에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되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답답해서 은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야, 요즘 소연이랑 자주 만나네.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그랬더니 은호가 그냥 임신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네. 형수가 워낙 예민해져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줘. 임신부는 관심이 제일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친구에게 의지하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소연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소연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같이 보고 주말에는 임신부 요가 학원까지 같이 다녔어요. 하지만 소연이의 반응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소연이가 은호와 연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하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옆에 있으면 문자만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 문자가 올 때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은호한테서 연락 왔어? 라고 물으면 응, 그냥 안부 묻는 거야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소연이가 화장실에 갈 때 흘린 휴대폰을 얼른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은호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몰래 폰을 뒤지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은호와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하면서 연락했는데 은호는 번번이 요즘 바빠서 시간이 안 되라고 거절했어요. 20년 동안 친구를 해오면서 이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달려왔던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소연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은호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는데 미리 보기에 내일 시간 어떻게 될까? 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잠금 화면이 걸려 있더라고요. 소연이는 평소에 폰에 잠금을 걸어두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나 봅니다. 그 순간 정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놨을까? 왜 은호와의 대화를 숨기려고 할까? 제 머릿속에는 온갖 안 좋은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소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것 같아서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아두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설마 소연이가 나를 배신할 리는 없겠지. 임신까지 했는데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오늘 오후에 은호 오빠랑 잠깐 만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만나?
라고 묻자 소연이는 임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예전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은호를 만나러 간 그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집에 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게 되고 혹시 소연이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 휴대폰을 몇 번씩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잘 들어왔어. 저녁 준비할게라는 문자라도 보내주던 소연이가 그날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조금 늦을 것 같아라는 짤막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늦었어? 임신부가 그렇게 오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소연이는 은호 오빠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눈동자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소연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빨래를 개려고 세탁 바구니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소연이 옷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이 나온 거예요.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는데 모양으로 봐서는 반지를 넣는 케이스 같았습니다. 그것도 커플링을 넣는 듯한 크기의 케이스 2개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소연이가 커플링 케이스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미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다른 반지를 또 살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왜 반지는 없고 케이스만 가지고 있을까?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소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보석함을 보여줬더니 소연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곧 그거. 그냥 쇼핑하다가 예뻐서 샀는데 아직 뭘 넣을지 정하지 못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커플링 케이스 같은데? 우리 반지 말고 또 다른 반지를 살 거야? 제가 추궁하자 소연이는 그냥 장난으로 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재빨리 그 케이스를 가져가서 서랍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소연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감시한다는 것이 정말 괴로웠지만 이상한 징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소연이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것,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항상 은호 오빠라고 대답하는 것까지.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소연이가 외출할 때 입고 나간 옷을 빨래통에 넣어두었는데 그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은호가 평소에 쓰던 향수였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옷에서 다른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난다는 것, 그것도 제 절친한 친구의 향수 냄새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가 또 은호 오빠 만나고 올게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반대했어요.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임신부가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좋지 않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소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나를 집에 가둬놓고 싶어 하는 거야? 친구랑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소연이를 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걱정한다고 하면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소연이는 그날도 나가버렸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 따라가서 확인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치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의 정기 산부인과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가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꼭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임신 중기 검사는 중요하니까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함께 들어보자고 말했더니 소연이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래, 같이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모니터 속에서 움직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아직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핏줄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잠깐 상담실로 오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실에 앉자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태아의 혈액형이 나왔는데요.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왔네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AB형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O형이시고 아버지가 O형이시면 AB형이 나올 수 없거든요. 혹시 아버지분 혈액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혈액형은 분명히 O형이고 소연이는 O형입니다.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유전 법칙은 알고 있었어요.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절대로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옆에 앉아있던 소연이의 얼굴을 봤는데 새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제가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상황이 어색해진 것을 눈치채시고 혹시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가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의 모든 의심스러웠던 행동들이 한 번에 설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저는 소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연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줘. 그런데 소연이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실수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소연아, 혈액형은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 둘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제가 다그치자 소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소연이는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커플링 케이스, 은호와의 잦은 만남, 휴대폰 잠금, 그리고 이제 혈액형 검사 결과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뻐했던 아이가 7달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 가장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소연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한 지 7년,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보, 아침 먹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소연아,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소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야? 소연이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혈액형 얘기 말이야. 이게 정말 실수라고 생각해? 우리 둘 다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절대 AB형이 나올 수 없다고. 소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더러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는 거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니.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동안 은호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났는지, 왜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놨는지, 왜 커플링 케이스를 숨겨놨는지 모든 걸 설명해줘. 제가 일일이 따지자 소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의심할 줄은 몰랐어. 임신해서 힘든 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의심하고 있었구나. 소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또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가 답답해서 나가 있을게라고 하면서 집을 나섰어요. 저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연이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요. 소연이가 나간 지 10분 정도 후에 저도 조용히 집을 나와서 소연이가 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소연이는 그리 멀리 가지 않았더라고요. 동네 공원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은호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공원 입구 근처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소연이가 은호의 차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둘이 만나고 있었구나. 은호의 차는 시내 쪽으로 향했고 저는 택시를 잡아서 뒤를 따라갔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라고 기사님께 부탁했더니 무슨 영화 찍나요? 라고 농담까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호의 차는 시내의 한 호텔 주차장에 멈췄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소연이와 은호가 차에서 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언제 나올지, 어떤 얼굴로 나올지 궁금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둘 다 별로 어색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소연이는 은호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있었고 은호는 소연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으로 향할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은호의 차 옆에서 소연이가 차에 타기 전에 은호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애. 정말 잘 지켜야 해. 민석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소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뱃속의 아이가 은호의 아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걱정하지 마. 형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조심하면 돼. 은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형이라고 부르며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병원에서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 의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은호가 물었습니다. AB형이라고 나왔다는데 민석이랑 내 혈액형으로는 나올 수 없는 조합이래. 의사가 재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은호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일단 시간을 끌어보려고. 민석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소연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은호의 아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두 사람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민석이 형이 너무 순진해서 다행이야. 조금만 더 조심하면 계속 속일 수 있을 거야. 은호가 비웃듯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민석이 형이 키우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실을 말해도 되고. 어차피 형은 우리가 뭘 해도 용서할 사람이야. 은호의 대답을 듣고 저는 정말 살인 충동까지 느꼈어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까지 다 지켜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가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어디 갔다 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소연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소연이가 이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인 은호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도 몰랐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결말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소연이에게 오늘 저녁에 은호 불러서 같이 얘기하자고 말했어요. 갑자기 왜? 소연이가 당황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셋이 같이 얘기나 할까 해서. 요즘 너희 둘이 자주 만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같이 있고 싶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소연이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 알겠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소연이랑 같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와봐. 중요한 얘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가 집에 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줬을 텐데 그날은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어서 와, 앉아라고 말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와 은호 모두 뭔가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제가 말하자 두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어제 혈액형 검사 결과 얘기 들었지? 의사가 이상하다고 했다면서? 소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의사가 실수한 것 같다고 했잖아.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수가 아니야. 나도 찾아봤는데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절대 AB형이 나올 수 없어.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야?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은호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호야, 너는 요즘 소연이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은호를 째려보며 물었어요. 그냥. 형수가 임신해서 고민이 많다고 해서. 은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민? 무슨 고민을 그렇게 오래 상의하는데? 그것도 호텔에서? 제가 폭탄을 터뜨리자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너희 어제 만난 거 다 봤어.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나올 때 하는 얘기도 다 들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달라. 하지만 은호는 다르더라고요.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맞아, 소연이 뱃속 아이는 내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형이 알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미 알았으니까 숨길 필요 없잖아. 우리 사귄 지 벌써 반년 넘었어. 은호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반년? 소연이가 임신한 지가 몇 개월인데? 제가 따졌더니 은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계산해봐, 형. 소연이가 임신한 시기랑 우리가 사귄 시기랑 딱 맞아떨어져.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뻐했던 임신 소식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이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얘기잖아요. 20년 동안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더니 은호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소연이는 형한테 맞지 않아. 형은 너무 재미없고 소연이한테 관심도 별로 없잖아. 우리가 만나면서 소연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형은 몰라.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제 아내를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다니. 관심이 없다고. 내가 소연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겉으로만 잘해준 거지. 진짜 소연이 마음을 이해해준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소연이가 나한테 온 거야. 은호의 말에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민서가. 너는 정말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은호는 달라. 내 얘기를 진짜로 들어줘. 소연이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 왜 7년 동안 나와 살았고? 제가 소리쳤더니 소연이가 그때는 몰랐어. 진짜 사랑이 뭔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사랑? 남의 아내랑 바람 피우는 게 진짜 사랑이야?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은호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형, 말 조심해.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형이랑 소연이는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사는 거였잖아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다니. 더군다나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가 자기들 아이라면서 뻔뻔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살인 충동이 일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혼하자. 그리고 은호야, 너는 상간자 소송 각오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형,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가 조용히 정리하면 되잖아. 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조용히 정리? 너희가 나를 이렇게 속여놓고 조용히 정리하자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소연이가 다시 무릎을 꿇고 민서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 생각해서라도라고 빌었습니다. 아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 왜 내가 남의 아이를 생각해야 해? 제가 차갑게 말했더니 소연이가 더욱 울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너도 기뻐했잖아 라고 했어요. 기뻐했지. 내 아이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와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생긴 아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은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소연이는 이미 임신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형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새로운 삶?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망가뜨린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준 거지. 솔직히 형도 소연이랑 계속 살면서 행복했어. 우리가 없었어도 언젠가는 끝났을 관계야. 은호의 말에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증거가 확실하니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이혼 소송과 함께 은호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 호텔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소연이와 은호는 처음에는 소송까지 할 필요 없이 합의하자고 했지만 저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법정에 서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와 은호도 와 있었는데 둘 다 초췌한 모습이더라고요. 특히 은호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님이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호텔 출입 CCTV,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되었어요. 판사님도 이런 뻔뻔한 사례는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이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더군다나 아이의 친자 확인까지 나오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은호의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과도한 위자료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판사님은 불륜의 경중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지불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결하셨어요.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소연이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제가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은호도 상간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판결이 나왔어요. 게다가 아이의 친자 관계도 공식적으로 부인되어서 저는 양육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판결 후 법원 복도에서 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형,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우리 20년 친구인데.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0년 친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앞으로는 남처럼 살자. 제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은호가 형,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뒤에서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건 너희들이 될 거야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몇 달 후 소연이와 은호의 근황을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위자료 때문에 은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소연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둘 사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은호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했고 사업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소연이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다더라고요. 반면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받은 위자료로 카페를 확장했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니까 사업도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정신적으로 훨씬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를 속인 데가 이제야 제대로 치른 거지.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모두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거짓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남의 아이를 제 아이인 줄 알고 키우면서 저를 배신한 아내와 친구를 믿고 살았겠죠. 차라리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자면 제 아내가 제 절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까지 했는데 혈액형 검사로 들통이 나서 결국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고 넘어가실 건지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